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10일 특집 아침엔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이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은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 서초동 윤석열 당선인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준석 기자.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자택 앞 분위기 어떤가요? 네, 현재 아침이 밝으면서 이곳의 분위기는 다시 차분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자택 경비는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자택을 나선 것은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선언한 직후인 오전 4시 직후입니다. 윤 당선인이 등장하는 순간 지지자 수백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밤이 참 길었습니다라며 이렇게 나와 계신지 몰랐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후 당 개표 상황실과 당사를 거쳐 약 1시간여 만에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당선인 신분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윤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오늘 오전 10시 국립현충원 참배입니다. 이곳에서 선거 기간 국민들에게 해왔던 약속과 다짐을 순국선열 앞에서 다시 되새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건네고요. 오후 2시에는 선거대책본부에서 해단식에 참석합니다. 오늘 중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에서 JTBC 서은석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연결합니다. 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새벽 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혔죠?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새벽 4시 20분쯤에 이곳 선거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환호하는 당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만세삼창을 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리엔 안철수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꽃다발을 받은 윤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밝혔는데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게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바로 자리를 국회 앞 당사로 옮겼는데요.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대국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유례없는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면서 당선 확정도 늦어졌습니다. 상황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최종 득표율이 목표했던 75%를 넘기자 조심스럽게 승리를 예측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JTBC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발표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표 시작 1시간 만에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대부분 이곳 상황실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정 이후에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다시 상황실에 모여서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역전에 성공하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선대본부 해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 전체 유권자의 71.1%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77.1%인데요. 밤새 개표 작업도 이뤄졌고요. 이번 선거 결과 어땠는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프로필입니다.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요. 대정보검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고 이번에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최종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득표율 48.5%로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율 47.8%로 2위. 네, 이번에는 전국 판세입니다. 개표가 모두 끝난 상태인데요. 이 지도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어떤 후보가 많은 득표를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곳에서 앞선 윤석열 당선인은 48.5%였고요. 이재명 후보는 47.8%였는데 모두 7곳에서 앞섰습니다. 네, 광역 시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50.5%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45.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산입니다. 모두 16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16곳을 모두 윤석열 당선인이 석권했습니다. 이 득표율은 58.2%였습니다. 네, 다음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8곳에서 우세를 보이며 75.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이재명 후보는 21.6%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입니다. 인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5곳 나뉘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48.9% 득표율을 얻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47%였습니다. 광주의 개표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5개 구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84.8%로 앞섰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12.7% 기록했습니다. 네, 대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5곳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모두 앞섰습니다. 득표율은 49.5%였습니다. 다음 울산 보시겠습니다. 울산에서는요. 5개 구 중에서 4곳 윤석열 당선인 54.4%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곳에서 우세를 보였고 40.7% 집계됐습니다. 네, 세종입니다. 세종은 하나의 선거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51.9%로 윤석열 당선인을 눌렀습니다. 네,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42개 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33곳에서 앞섰습니다. 50.9% 기록했고요. 윤석열 후보 당선인은 45.6% 기록했습니다. 네, 강원 보시겠습니다. 강원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우세가 이어졌습니다. 18곳을 모두 석권했고 득표율은 54.1%였습니다. 이어서 충북 보시겠습니다. 충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12곳에서 총 50.6% 득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5.1%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아래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16곳으로 나뉘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과반의 득표를 거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4.9%였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리했던 호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입니다. 이재명 후보 82.9%로 1위, 윤석열 당선인 14.4%로 2위. 네, 이번에는 전남인데 전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든 곳에서 우세를 거뒀고요. 득표율은 86.1%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1.4% 득표율을 거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유리한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24개 구 모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앞섰습니다. 72.7%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3.8% 기록했습니다. 네, 경남도 비슷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모든 곳에서 앞섰는데요. 득표율은 58.2%였고 이재명 후보는 37.3%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제주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곳 52.5% 앞섰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42.6%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으로 이번 대선 결과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을 키운 건 국민이었다고 외쳤습니다. 사실상 검사 외길이었던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국민의 역할이 컸다는 건데요. 단골 검사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걸어온 길을 노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권력자에게 줄 서지 않는다는 이 한마디가 검사 윤석열을 대선 후보 윤석열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후보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국민이 긴 고심 끝에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5년을 맡긴 겁니다. 윤
윤당선인은 26년 동안 검사였습니다. 중간에 1년간 잠시 변호사를 한 걸 빼곤 내내 검사로 산 겁니다. 검찰 내에선 강골로 통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로 거물급 인사를 줄줄이 구속시켜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검사를 꿈꾼 건 아니었습니다. 1960년생인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어린 윤석열을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선생님 이제 뭐 안 적어내는 놈 기업 준다. 애들 좀 공부 분위기 잡는다고 그 수업 그 면학 분위기 방해하는 애들 적어내라. 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때는 윤석열 이 친구는 그때 이제 학교 제1기장을 보니까 걔는 백지를 적어냈던 것 같아요. 성장 과정에선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소득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온 통계학계의 원로입니다. 이 때문인지 윤 당선인도 처음엔 경제학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입을 앞둔 아들에게 윤 교수는 구체성 있는 학문을 하라고 조언했고 윤 당선인은 법대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당시 윤 교수가 건넨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를 강조한 이 책이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입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당선인의 대학 생활은 전두환 권력기와 겹칩니다. 이 시기 윤 당선인은 민주화 운동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86세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서울대법대 형사법학회 회원으로 모의 재판에서 판사를 맡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은 있습니다. 그 기세등등한 어떻게 보면 점령군인데 점령군 최고위자를 법정에 세우고 재판장 역할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 내에 이제 뿌락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 외가가 있는 강릉 쪽으로 피신해 있었고. 윤 당선인은 사법시험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1982년 1차에 붙은 뒤 2차에 붙기까지 9년이 걸린 겁니다. 1994년 검사로 임용됐을 때 대학 동기들은 이미 중견검사였습니다. 그래도 당시를 웃으며 얘기하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제가 뭐 고시 떨어지고 뭐 이래도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반주도 좀 하시면은 저도 조금 얻어먹고 너 고시 공부 언제 하냐 이런 얘기를 또 잘 안 하세요. 늦깎이 검사였지만 대학 동기 중 검찰총장이 된 건 윤 당선인 하나뿐입니다. 특수통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경랑에 휘말립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이 사건에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겪은 검찰 지휘부의 수사방해를 국감장에서 폭로하면서입니다.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로 수사권을 빼앗긴 윤 당선인은 한직을 전전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윤 당선인을 정치의 길로 이끈 게 바로 당시의 고난이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윤석열 역할론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대전 고검에 내려가 있던 검사 윤석열은 실제로 복귀합니다. 특검이 열리고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겁니다. 촛불 집회의 열기는 특검 전체 그리고 윤 당선인에 대한 응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윤 당선인이 결국 검찰의 수장, 즉 총장에 오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비리가 있다면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시 한번 정부와 충돌합니다. 입시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기소한 겁니다. 과잉 수사다.
아니다, 성역 없는 수사다. 여론은 둘로 찢어졌습니다. 민주당 출신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면서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 형사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힌 것도 이런 갈등의 한가운데서였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방법에는 네. 정치로 들어갑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임기 142일을 남기고 총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총장 사퇴 117일 만에 윤 당선인은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 또다시 여론은 그럴 줄 알았단 비판과 뭐가 잘못됐느냐는 옹호로 냉정하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된 정치 초보의 발걸음 앞에 진입장벽도 높았습니다. 치열했던 경선, 또 당대표와의 반목까지 거치고 나서야 저에 대한 굉장히 모욕이고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윤석열은 정치권에 뛰어들면서부터 상식과 정의를 얘기해왔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에도 상식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지 이제 그 시험대가 펼쳐집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초박빙으로 나온 순간부터 오늘 자정을 지나 윤석열 당선인이 역전에 성공하기까지 예측 불허의 승부에 수차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미애 기자가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압승을 자신했던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민주당에선 함성과 함께 박수가 나옵니다. 송영길 대표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개표 초반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자 민주당의 분위기는 들떴지만 내심 큰 격차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을 넘은 새벽 0시 31분쯤 윤 후보가 첫 역전에 성공합니다. 민주당 상황실에선 한숨 소리가, 국민의힘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환호합니다. 양당의 표정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윤 후보가 차이를 벌릴 때마다 상황실 분위기는 고조됐고 새벽 2시 13분 첫 당선 유력 보도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정적이 흘렀고 한숨소리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3시 40분쯤부터 윤석열 당선 확정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전 3시 50분경 이재명 후보가 먼저 패배 인정 연설을 하고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전 4시 직전 윤석열 당선인이 서초동 자택 앞에서 첫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JTBC 유미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곧바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5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백악관은 신속히 입장을 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우리 두 경제와 국민의 동맹은 철통 같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5월 서울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담 참석차 5월 중 도쿄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계기에 서울에 들르는 방안을 한미 외교 당국이 협의 중입니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이 첫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한미 관계를 포괄적인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 첨단 기술, 또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 협력 문제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라는 말씀이죠. 한일 관계도 개선의 계기는 마련될 전망이지만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가 숙제입니다. 한중 관계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추가 배치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그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전망입니다. JTBC 안희근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새벽 4시가 가까이 돼서야 당선이 확정됐을 만큼 초접전을 펼쳤지요. 이제 새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딛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 안보 위기 등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정치부 김수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수현 기자. 먼저 이 밤사이 상황 조금 복잡했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각 당은 이제 자정을 전후해서 당선자 윤곽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새벽 2시가 넘어서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가 먼저 개표되면서 개표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러다가 개표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후보가 역전을 했죠.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일부 방송사들이 윤 후보의 유력을 표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먼저 2시 반쯤에 자택에 나와서 3시 50분쯤 당사에서 승복 기자회견을 먼저 했습니다. 4시쯤 윤 후보가 그러자 자택에서 나와서 국회 상황실로 이동을 해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또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국민의당과 합당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 유세를 취재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하겠다 이 얘기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지금 의석수로는 국민의힘의 국정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협치와 통합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네. 정말 한순간도 빼지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의 우승, 승리, 이거 예감을 하셨나요? 뭐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일단 뭐 그 정권 교체 바람이 워낙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구도인데요. 이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양강 구도 속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판까지 이렇게 치열한 접전이 됐던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주 총결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지금 깜깜이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여론의 동향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치열한 승부는 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1% 이내의 초박빙 승부가 되리라고는 미리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박빙 승부였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하셨던 것만큼 이번 상황이 헌정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지금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8번 대선인데요. 가장 그 최소한의 그 득표가 벌어졌던 것이 1997년도 15대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네. 당시 김대중 후보가 이해창 후보보다
1.5% 승리를 했는데 그때 표수가 한 39만 표 정도 됐으니까 이번에는 0.7%의 표 차이가 25만 표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벌어진 셈이죠. 교수님,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계속 50%를 웃돌게 나왔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이제 10%포인트의 격차 정도로, 안팎의 격차로 이제 우승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정권 교체의 이 지금 여론이 상당히 높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아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게 되는 하나의 그러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중도의 표심이 어디로 갔을까의 부분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지만 그 단일화의 막판의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도층들이 단일화의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확 쏠렸다고 한다면 한 10%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막판 단일화에 대한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명분도 약하다. 일종의 정치적 야합이라고 공격하는 민주당의 이야기에 상당히 또 이 기가 쏠깃한 그러한 유권자들도 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초박빙의 승부가 연출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도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주셨지만 김 기자, 이번에 지역별 득표율을 살펴보면은 이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앞선 후보가 다 달랐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또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0%대를 득표했지만 윤 후보는 10%대를 기록했는데요. 당초에 국민의힘이 목표로 했던 호남 30%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14.4%를 기록한 것은 보수 정당의 역사에서는 최고치긴 합니다. 이번에 또 보수색이 짙은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윤 후보 득표율이 70%대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부울경 지역은 50% 중후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아버지의 고향인 충청 지역에서도 50%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 세종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잠시 리포트를 하나 보고 올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윤 당선인의 곁을 지켰던 이 윤석열의 사람들을 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치 신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의도 정치권은 낯설었습니다. 그런 윤 당선인에게 친구인 사선의 권성동 의원은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저 윤핵관 된 거 자랑스러워하고 옳은 결정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근 장제원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2시 반에 타결이 된 상황입니다. 함께 키워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선대위 해체라는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안정감 있게 상황을 관리했다는 평입니다. 여기에 정책은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강석훈 전 의원, 김소영, 김성한 교수 등이, 선거 기획과 전략 조직관리는 박민식 전 의원과 이철규, 박성민 의원 등이 주축이 돼 윤 당선인을 도왔습니다. 윤 당선인의 입이 됐던 대변인단과 공보단의 역할도 손꼽히는 가운데 최지연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대응을 전담하며 숨은 공신으로 평가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역할도 컸습니다. SNS 홍보전을 펼치며 2030 표심을 잡는 데 주력했고 국민의힘의 늘 열세였던 호남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끝으로 호남의 표심을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민주당에게 경종 울려주십시오. 원로 정치인인 김한길, 김병준 전 위원장과 호남 출신의 김동철, 김경진 전 의원 등은 중도 외연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엔 기존 선대본부 조직을 기반으로 당 안팎의 인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JTBC에 후보 측근들과 권영세 본부장의 역할이 클 것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김한길, 김병준 전 위원장의 역할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인수위 구성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만큼 안철수 대표의 역할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그간 공개 활동은 최소화했지만 윤 당선인 곁에서 전시 예술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 이제 검찰총장에서 정권 교체의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는 신인이에요. 정치 신인인데 정치에 입문을 하자마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 거죠. 맞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 우리가 7명의 대통령을 지금 당선을 시켰는데요. 7분 모두 다 국회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불과 1년 만에 이 지금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말 그대로 지금 영선 당선자이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회 경험이 없는 이런 당선자를 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여의도 문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나쁜 관행들을 깨달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직전 검찰총장이잖아요. 검찰총장을 간두고 바로 정치에 뛰어든 분들이 간혹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 윤 당선자가 검찰 시절에 보여줬던 일종의 뭐랄까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윤석열 이 당선인의 어떤 리더십의 그런 모습이 어떤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선거 기간 동안 보여준 모습이 사실 말실수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윤석열 리더십이라면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우리가 윤석열 당선자를 제일 처음 기억했던 부분이 2014년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당시 2013년도였네요.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본인이 정인으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이야기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름대로의 소신을 분명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상당히 흔들리지 않는 나름대로 강고의 리더십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검찰총장직을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던지고 놓으면서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그런 결단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어필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오늘 당선인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오전 10시 현충원 참배로 당선인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11시에는 국회에서 당선 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선대본 해산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이번에는 그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거운동 끝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번 공약 때 청와대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지금 전담하고 있는 청와대 조직이 제2부속실인데 아마 제 생각에 제2부속실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식적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겠지만 그러나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도 같이 나가서 일종의 이 맞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주 제한된 이 공간 속에서의 역할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른바 적폐 수사 이 발언으로 사실 그때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금 이례적으로 이 발언을 하면서 조금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야당과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이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요. 일단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 이 쪼개진 민심을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이냐 부분이 가장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러한 이 현안들은 약간은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설사 일종의 적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일일이 하기보다는 본인이 지난번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처리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 구조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과 광화문 집무실 설치도 약속을 했는데요.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은 코로나 긴급 구조입니다. 저희가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즉시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손실 보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두툼하게 보상해 드릴 계획 다 발표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5년간 수도권에 최대 150만 호를 짓는 등 전국에 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국민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 역할을 축소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청사 안에는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그다음에 여러 민관합동위원회의 사무처, 지원 조직, 회의실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도 약속했습니다. 당선 즉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고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각 부처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산한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주는 부모급여도 약속했습니다. 당선인의 공약은 모두 270여 개로 필요한 예산은 266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세수 증가분과 정부 예산의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예, 김소연 기자 그리고 윤석열 새 당선인 이제 오는 5월 10일에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2달 정도가 남았는데 10년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부활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인수위가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새벽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이란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단일화 과정에서 인수위를 함께 꾸리기로 한 안철수 대표의 역할은 클 걸로 보이고요. 선대위를 해체한 다음에 선대본부를 안정적으로 꾸려온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중책을 맡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성한 전 외교 차관이나 경제 분야의 김소영 교수, 또 고용복지수석을 맡았던 김현숙 교수 등 정책 전문가 그룹이 분야별로 참여를 할 테고요. 또 지근거리에서 윤 후보를 도왔던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역할도 주목이 됩니다. 네, 교수님 방금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사실 단일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는 좀 다른 분석을 해주셨지만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뭐 합당 절차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전 후보에게 주어진 길은 일단 3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난번 인터뷰 때 행정 업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순위로 지금 꼽히는 것은 총리직을 제안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두 번째 선택은 당대표. 일단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합당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고 한다면 네. 아마 행정보다는 그러니까 당 조직을 장악해서 차기를 도모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또 세 번째 선택지는 지금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 지역의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선택지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본인이 행정 업무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당대표보다는 아까 총리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같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치적 구심점을 그동안 보수 진영이 많이 이뤄왔잖아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결집을 시켜나갈지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일단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압도적인 여소야대의 국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 협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고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을 지금 일단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당의 구심점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더 넘어서 국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얘기도 안 해볼 수 없겠는데 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이 여당에서 거대 야당으로 이제 입장이 조금 뒤바뀌게 됐습니다. 이 오늘 오후에 선대위를 해단한 뒤에 당 지도부가 곧바로 회의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패배 책임을 지고 뭐 지도부가 총사퇴할 가능성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 그 과거의 갈래를 보면 이렇게 큰 선거에 지고 나면 당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관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도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가 전면 퇴진하고 아마 비상대책위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곧바로 제 생각에는 뭐 전당대회를 하기보다는 아마 이 지금 이 비상대책위를 통해서 아마 당을 하나로 뭉치는 노력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공천 작업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지금 당의 그 체제를 놓고 계속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일단 비상대책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를 돌파하고 난 뒤에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뭐 집값도 오르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도 있고 한데 이 앞으로 이제 당선인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헤쳐나가야 될까요? 저는 뭐 윤 당선자한테 사실 뭐 축복과 기대가 큽니다만 지금 일종의 삼각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 그 대선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민심이 두 개로 딱 쪼개졌지 않습니까? 이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뭉치느냐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압도적인 여소야대의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 협치를 해 나갈 것인가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영선의 지금 대통령 당선자잖아요. 영선이라는 게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여의도 문법을 어떻게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야당과의 협치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냐의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내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민생의 상당히 주름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패배에 승복을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연장 실패에 따른 책임을 두고 당분간 좀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혜진 기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요? 이재명 후보는 새벽 3시쯤 이곳 민주당사를 찾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는 패배를 인정한다며 결과에 승복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패배의 책임은 본인에게 돌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선거 참모들과 당원,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 반응도 궁금한데요.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패배가 확정되자 민주당 상황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승복 선언 뒤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이곳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곧이어 당 지도부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당의 향후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총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석 달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충격을 빨리 수습할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JTBC 구혜진입니다. 네, 한편 이번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졌죠.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등 총 5개 선거구였는데 모두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은 서울 종로와 서울 서초갑을 포함해 대구 중남구,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5곳입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사실상 압승한 겁니다. 대통령과 총리를 대거 배출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선됐습니다. 10년 만에 탈환입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종로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정치를 원하시는 종로 구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당선인은 감사원장 시절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빚은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뒤 전략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재보궐 5곳 중 유일하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서초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초구청장 등을 지낸 조 당선인은 서초구청장을 사퇴한 뒤 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조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선 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삶의 목소리를 들어온 만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 없이 치러진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에서도 국민의힘 중진들이 당선됐습니다. 경기 안성에서는 3선의 김학용 후보가,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4선의 정우택 후보가 당선되면서 선수를 늘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대구 중남구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김소연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한 것 같이 재보선도 국민의힘이 5곳 중에 4곳을 가져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 예상된 결과이긴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재보선이 참 관심을 받지도 못했는데요. 민주당이 자신들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종로, 안성, 청주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이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서초의 조은희 전 구청장, 또 경기 안성의 김학용 전 의원, 청주 상당의 정우택 전 의원 등 모두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사실 대구 중남구도 국민의힘 출신의 후보 임병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종로에서 김영종 전 구청장이 좀 선전하지 않을까 기대도 있었는데 이분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지만 28.41% 득표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이게 사실 윤석열 당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여소야대 국면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 보궐선거에서 그나마 조금 힘을 어떻게 보면은 향후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힘을 보탰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우리 김 기자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기책 사유로 인해서 주요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압승이 상당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사실상 5석의 의석을 추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는 데는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5석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다 해봐야 114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거에다가 지금 친여 성향,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지금 그 무소속 의원과 그리고 또 정의당 등을 다 합치면 184석 가까이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5명의 당선자를 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만큼 좀 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깨끗하게 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말 그대로 정말 승패죠. 너무 아까운 그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승복의 그러니까 메시지를 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그러니까 시각이 또 한 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정치인으로서 실패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2012년 대선에서 석패를 했던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그 뒤에 절치부심을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7년 대선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물론 반대의 사례도 있죠. 2007년도에 당시 통합민주당의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는 대선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있었던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탈당을 해서 도전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등원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야말로 정치인 이재명의 본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 너무 박빙이어서 거의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개표가 마감이 됐는데 당선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개표는 끝났지만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증 교부 절차가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중앙선관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해 공고하는데요. 그런 뒤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면서 당선증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곧바로 교부하게 됩니다. 교부까지 끝나면 선거법에 명시된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네, 이번 대선 최종 정리를 해본다면 윤 당선인이 초반 열세를 뒤집고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이긴 대통령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간의 표 차이가 10%포인트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자정이 넘어가면서 따라잡기 시작하더니 자정 넘어서는 아예 뒤집었습니다. 최종 득표는 윤 당선인이 1639만 4815표를 얻어서 48.56%를 나타냈고요. 이 후보는 1614만 7738표를 얻어서 47.83%였습니다. 단 24만 7077표 차이의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 세종, 제주, 그리고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에서 이 후보가 우세했고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전 지역에선 윤 당선인이 이겼습니다. 서울의 경우엔 25개 지역구 중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14개 구에서 윤 당선인이 우세했고요. 강북 지역과 구로, 금천 등 11개 구에선 이 후보 지지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일부 관리부실 문제도 불거졌는데요. 사전투표자가 본투표장에서 또 투표지를 받는가 하면 유권자 한 명에게 용지 2장이 배부된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선 투표지에 색이 달라서 개표가 한때 중단되는가 하면 부평에선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 보수 유튜버들이 이를 부정선거라며 문제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의 관리 상태에 따라 변색이 있을 수 있고 차 진입이 어려워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 국민 여론이 거의 딱 반으로 맞습니다.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분열, 이걸 해결하고 통합해 나가는 게 어쩌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 통합,
윤석열 후보도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뭐 당연한 말씀인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자세부터는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듯이 이 정치 시스템상 지금 여소야대 국민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거대한 야당과의 협치 관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어차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기 편의 인사가 아닌 좀 더 넓게 사람들을 발굴하는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를 지금 없애고 지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국민들과 소통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집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과 낮은 자세로 언제든지 길을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통합도 그렇게 어려운 과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 교수님, 이번에 이제 이런 결과가 선거 결과가 나온 게 사실 이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이 부동산 정책 가장 이 원인이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집값 안정화 어떤 식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할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공약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이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250만 호 정도를 지금 임기 내에 하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말처럼 그렇게 이 지금 주택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단 그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을 좀 완화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합치겠다는 식의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문제는 그런 이 세수를 그러니까 줄이는 건 좋지만 문제는 세수가 부족해질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이 부동산 이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그리고 이로 인한 부의 양극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이렇게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정치부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집 아침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 9시부터 뉴스 특보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한 새로운 이야기들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